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저는 유튜브 채부심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증권사에서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지금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이라든가 책 쓰고 있습니다. 사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요즘 집값에 관심 없는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나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깊게 이제 짚어보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 여쭤볼게요. 현재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조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이 국민소득 대비 높다는 의견이 조금 또 많은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값 레벨은 국민 소득 대비로는 장기 평균이 10배에서 1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구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그 가구는 최대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을 사시는 게 적합하고, 그리고 주택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절반 정도를 모으고 대출 받아서 사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방금 임영웅님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에 되는 그런 주택을 사셔서 53억짜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샀는데 네. 근데 그게 본인 소득이 500억이 넘다 보니까 50억짜리 건물도 10분의 1밖에 안 된 건데요. 근데 이게 2021년 정도 됐을 때는 서울 기준으로 소득의 18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14배에서 14에서 15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균 주택 가격 대비로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15%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의견이 조금 팽팽합니다만 아직은 부동산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 대표님이 좀 하신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지금은 가지고 있던 것도 좀 팔아야 할 때다 이런 멘트도 좀 하셨던데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주택에서도 사실 실수요라고 하지만 많은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의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1주택자 실수요자 마음이라 하더라도 임차료 대비 2배의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실수요지만 그 임차료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자산 투자적인 성격을 갖게 되다 보니까 1주택자도 반은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쌀 때 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전반적으로 비싼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과거에 쌀 때 샀다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싸다는 것이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비쌀 때도 있고 더 비싸지기도 하고 좀 싸지만 더 싸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일단 싼지 비싼지 정도는 알면은 내가 좀 비싼 수준에 샀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위를 보는 것보다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하고, 주택 가격은 무조건 장기 우상향하니까 지금 사더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싸고 비싸고 하는 정도를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니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럼 지금 팔고 다시 들어갈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그럼 팔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사람들은 그 자산이 한번 강세장으로 가면은 이런 강세장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한 2000년대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2000년 이후부터 강세장은 2번 있었어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초과 상승을 했고, 이 강세장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폼으로 이어져서 집을 더 사게 만들게 되거든요. 사람은 또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내가 모르는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좋아지고 있겠거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사이클에 편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집을 사야 되는 건 언제 사야 되냐면은 이런 강세장이 오기 전에, 저희가 머투니까 주식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집값도 결국은 그 실적을 따라가는 주가랑 유사하거든요. 여기서의 실적은 임차료예요. 월세와 전세로 대표된 임차료고, 주택의 매매 가격은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한 수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업은 사야 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좀 팔아야 되는 기업일까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익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익이 커지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매 가격만 보는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0년대부터 쭉 봤을 때 2011년부터 16년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가는 제자리인데 월세와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간 우상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굉장히 샀으면 좋을 법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실적이 좋아진 거를 반영하는 주가처럼 주가가 쫙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고정이어서 매매가가 올라갈 때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이니까 그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너무 비싸졌다 생각하면은 그때 정리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매매가만 보면서 강세장이 온다, 약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임차료랑 같이 보시면서 임차료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오르는지, 임차료는 오르는데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야 될 때는 임차료는 좀 강세로 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약세인 시점에 사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을 너무 단기적으로 막 이번 3분기에 사야지, 뭐 이번 4분기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분기 단위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시계열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비싸니까 이렇게 매수를 권장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이제 맞물릴 때 집을 사는 게 좋다. 이 신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까 매매가랑 임차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주택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에 100만 원의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하고 월에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은 상식적으로는 월에 150만 원 발생하는 부동산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당 주택을 월세를 놨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차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차 소득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상적인 거고요. 반대로 임차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뭐 어떤 투자 자본이 들어오거나 갭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경우에는 그때 매매 가격은 올랐지만 임차료는 안 오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매매가와 임차료를 같이 보면서 지금의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 이런 임차료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랑 임차료를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다 비싸졌어요. 비싸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평균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먼 미래에 다시 우리의 장기 평균 소득 레벨로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지겹게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이거랑 같이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부분이 아마 지금이 적기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지나고 나서 그때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이 가격이 오면 사라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집을 살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 오면 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집을 산다는 게 그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산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세라는 것도 사실은 20년치 임차료를 말을 하거든요. 전세 금액이라는 게 20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가 지금 한 번에 예치를 했다가 일단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정도가 준비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서 명목으로 20년이고 미래 현금흐름 할인까지 고려하면 거의 4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는 게 되는 건데,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2배 되는 금액으로 주택을 보통 취득하게 되니까 그러면 거의 뭐 80년을 거주하는 그런 돈으로 집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우리가 내는 그 집값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개념이 들어간 비용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전세 가격 대비 일정 배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값이 성장성이 있는 지역은 전세의 뭐 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성장성이 낮은 지역은 전세 한 1.3배 정도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지역별로 배수를 다 조사했는데, 소위 압구정 반포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도시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봤어요. 배수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비싼 지역은 전세 가격의 최대 2.3배까지 거래가 되고, 가장 싼 데는 전세 가격의 최대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건 그럼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은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어떤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소득을 계산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마치 어떤 금리로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계산할 때 그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그게 커지고, 할인율이 크면은 값이 작아지는데, 서울 요지가 이런 할인율이 가장 적고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는데,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면은 최대 2.3배에서 1.3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자기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할인율을 통해서 각자 찾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썼습니다. 일단 전월세 전환율에 제가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했을 때 전세가가 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전월세 전환율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식이 뭐 PER 곱하기 몇 배,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몇 배 하면 굉장히 쉽게 밸류에이션 되는 것처럼 주택도 되게 쉽게 밸류에이션 하고 싶었는데, 지난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세 금액이 금리 따라서 스윙이 엄청 크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에 2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연 2,400만 원 정도 월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4% 금리일 때는 전세 약 6억 원을 4%로 전부 조달한다고 하면은 그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가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4% 금리일 때는 전세가 한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로 내려가면은 금리가, 그러면 그 전세 금액은 12억이 돼야 돼요. 12억의 2%가 2,4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에서 2%로 내려간 것만으로 월 지출액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금액이 거의 6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느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3.5%대에 놀고 있다가 1.8%로 내려가니까 전세가가 일제히 2배 상승했는데, 그 일제히 2배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또 변해버리니까 전세 6억인 집에서 12억 매매가가 했던 지역이 전세 12억이 돼버리면서 매매가는 거의 20억 가버렸던 게 이게 코로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마치 어떤 절대값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동네는 전세 6억 원 이렇게 형성된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절대값은 월세고 전세는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환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산되는 금리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그러면 추세적으로 아까 금리 인하처럼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지, 그럼 전세가 상승하겠죠? 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전세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가가 하락한다면은 이에 비례해서 매매 가격도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빠졌고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매매가는 바로 비례해서 빠졌고, 그리고 그 전세가 빠진 거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좀 역전세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금리가 유난히 낮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확 튀었던 거를 그 당시에 전세 대란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금리가 변화가 적다면은 그냥 전세 금액을 그냥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전세라는 값을 쓰는 것보다는 월세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나눠서 그러면 환산 전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향후 집값을 조금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건 뭐라도 이 그림은 꼭 봐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의 서울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2011년에 약 7%에서부터 이게 4%, 3%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8%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런 발언이 되거든요. 아까 그 2,4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4%일 때 전세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가 되면은 전세가 얼마로 되냐면은 4억 8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6억에서 4억 8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서울이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매매가 12억 원 아파트에서 최대 소위 9억 6천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연초부터 얼마로 변했냐? 23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한 0.5% 정도 변했어요.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세가 빠졌고 이게 지금 역전세 규모이고 이게 향후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러면 월세는 안 오르냐? 월세 오르죠. 어느 만큼 오르냐면은 그냥 우리 소득 올라가는 만큼 올라서 월세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월세가 비싸졌다고 갑자기 월 200만 원 정도 사시는 집이 우리 갑자기 월 400만 원 내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전체 가구 소득에서 임차료는 항상 20% 냈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전체로 보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소득에서 20%의 임차료를 냈는데, 그거를 직접 월세를 냈든 전세 대출 금리를 전세 대출 이자를 냈든 그 주거비를 소득의 20%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다만 금리가 싸지면 싸질수록 전세가 커지더라도 내가 그걸 대출로 조달하니까 주거비의 실질적인 부담은 별로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가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할 뿐더러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향방을 받아서 이게 튀면 전세가가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역별로 보시면서 우리 동네는 제일 낮을 때는 몇 %였고, 이게 월 단위로 발표가 돼요. 표 보는 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추세선에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집값 상승과는 연관이 없을까요? 최근에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가격이 변하려면은 우리는 수요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요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리고 돈은 우리의 소득과 대출인데요. 소득은 뭐 1년에 5%, 8%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대출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해요. 그냥 자산시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은행 대출 엄청 받아버리고, 뭐 신용대출 풀로 땡기고, 인터넷 은행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단위 은행까지 가서, 그리고 개인 차주로 안 되니까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거나 법인 설립해서 법인 대출까지 받아버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게 자산 가격이랑 매우 그 상관성이 높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가계대출이 주택 가격이랑 정말 상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주택 시장이 정말 강세장으로 갔었을 때, 그때는 1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120조를 빌렸어요. 대출로. 가계 대출만요. 여기에 사업자 대출도 이 양년 동안에 400조에서 700조가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빌렸는데, 그 사업자 대출은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 대출이랑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반반으로 희석해도 여기서도 한 150조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빌렸는데, 이 대출로 인해서 양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IMF 끝나고 나서 한국 경제 위험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DJ 정부에서 이거 가계가 상태가 좀 괜찮으니까 그때 금 모았지 않습니까? 기업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기업 사이드는 안 좋고 가계 사이드는 좋으니까 가계가 금 모으기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열어주고 신용대출도 열어줄 테니까 소비를 일으키고 이걸로 한국 경제 돌려세워라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부채 사이클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주택가격 대상승이 일어났고요. 2000년 이후부터 20년 이상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너무 상관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료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면 가치가 나오는데요. 가격은 수요가 결정하는데, 수요는 돈이 결정하고 돈은 대출이 결정하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높으면 일단 가격이 높아져요. 가치와 무관하게. 그래서 그 대출 증가율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작년은 22년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00조씩 빌리던 가계가 마이너스 9조 원 이제 대출을 갚았고요. 올해도 1월에는 마이너스 8조 원 기록할 정도로 대출 엄청 갚다가 2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그게 규모가 40조 원이잖아요. 그 40조 원을 지금 30조를 다 썼다는 거는 연율화 환산하면은 연간 60조 원을 쓴다는 거고, 40조 다 쓴다고 보면 연에 80조 쓴다는 거니까 연에 80조 정도 쓰면은 꽤 쓰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려 세워진 것 같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집값 상승의 어떤 신호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스러운데 사실은 이게 좀 가짜 강세장이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뭐냐면은 진짜 강세장이려면은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 대출은 가계 대출 한도를 상회하는 그런 특수한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소득 초과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그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기다려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소위 한 1년 거를 땡겨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1년의 수요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일지 뭐 총선 후일지는 봐야 되지만은 지금 미래 수요를 땡겨와가지고 일단 시장의 그 경착륙을 방어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 1년이 순풍 이렇게 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또 상당한 수요 위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우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역전세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역전세론, 특례 역전세론이 또 나오겠죠? 그럼 특례 역전세론도 다주택자 기준으로 소득 상회하는 대출을 받아야지 돼요. 그럼 그것도 한 4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친구도 미래 수요를 땡겨오는 거니까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막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택가격도 비싸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그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가짜 강세장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동산 양극화 확산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집 사면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시대가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집값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주식이 성장성에 따라서 멀티플을 다르게 받는 것처럼 성장주가 높은 멀티플 받고 높은 주가 유지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런 도시의 성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당연하겠지만 가장 높은 성장성을 부여받아서 전세 2배 정도 되는 가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1.7배, 인천, 부산 1.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구라던가 광주, 울산으로 가면 1.5배 정도 되는 가액으로 주택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 1.3배, 1.2배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방 소도시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적다고 시장에서 이미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서울 도시 구조가 변하니까 경기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요. 인구 가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인구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지표가 경기도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택이 공급되면 공급 지표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데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인구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 공급을 하는데 거의 같은 지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권 주택 부족이 뭐 지금 통계청 인구 추계는 50년, 가구 추계는 25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구 추계는 2045년까지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런 쇼티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지방 소도시라든가 지방 광역시의 그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이다 보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산 시장의 양극화죠. 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이 오를 아파트와 떨어질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뭐 저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제가 읽는 줄자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그 정의하는 그 할인율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할인율이 있어서 보통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봐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반영이 돼서 잘 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개별 단지 그리고 개별 지역들을 다 보시면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동차 만약에 할부를 하거나 자동차 리스를 한다고 했을 때 할부 금액이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싼 차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똑같거든요. 임차료가 비싸면은 그게 5만 원 평균적으로 높아도 그게 좀 더 비싼 집이고 좀 더 좋은 집이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월세액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를 가든 매매를 가든 결국 다 임차료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돼 있으니까 비슷한 동네에 아파트 단지, 대단지 한 5개가 붙어 있는데 그 임차료가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 그럼 그 몇만 원 차이 나는 순서대로 그 주택의 품질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은 어느 지역이 좀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그런 적용 배수를 받는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을 하면은요. 강남이야 사실 다 가고 싶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정말로 좀 오를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답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오르려면은 이제 소위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고 가치는 임차료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실제 그 주거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분당선이 원래는 분당까지 있다가 그게 수원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용인 수지 지역을 지나서 수원 광교 지나가지고 수원역까지 가고 있는데 그 신분당선 준공이 되니까 그 신분당선 가는 노선 라인으로 주택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월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통근통하기 편해지니까 그 통근통하기 편해진 만큼 월세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월세를 반영해서 매매가가 올라간 거지 근본 없이 그냥 갑자기 매매가가 올라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에서 월세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요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개선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임차료는 크게 변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 매매가랑 연결되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월세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지는 체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안 하세요. 월세 체크 거의 안 하십니다. 그냥 제가 만나봤던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너네 단지 전세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전세까지는 대답하시는데요. 월세 얼마인 줄 알아? 라고 하면은 월세가 얼마인지 거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월세가 정말 키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 단지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살법한 환경이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가치평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치 베이스의 사고 방식인 거고요. 가격 기준으로 그냥 나는 가치 모르겠고 그냥 지금 가격이 지금 올라갈 환경인지 아닌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거는 가격에 가장 예민한 데이터는 결국은 대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위 돈의 힘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지 뭐 특례로이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체크하고 싶으면 가계대출 동향 데이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 중에 전월세 전환율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은 그냥 구글에 전월세 전환율을 치면은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월간으로 전국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전월세 전환율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B 부동산에서도 전월세 전환율을 제공은 하고 있는데 KB는 안타깝지만 수도권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만 묶어서 부동산원은 구 단위로 다 쪼개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확인할 때는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게 통계청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살 때 타이밍을 재려고 해요. 내가 지금 살 타이밍인가? 3분기에 사야 되냐? 올해 하반기에 사야 되냐? 내년 상반기에 사야 되냐? 이게 다 타이밍 질문이에요. 타이밍은 사실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좋았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가령 21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제로금리 계속할 줄 알았고 주택 가격이라든가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주택을 구매를 했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1년만 지나니까 22년 되니까 세상 그런 저금리는 유리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고 갑자기 고금리와 고물가가 펼쳐지면서 뭐 이렇게 거시 매크로가 한 번에 뒤집혀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금리가 좀 더 낮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기반으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주식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동산은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더더욱더 금리 예민한 자산이 됐어요.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주식이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자산처럼 느껴지고요.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너무 스윙을 심하게 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 자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가치 계산을 해서 가격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일단 싸게 사면은 그 타이밍 같은 건 해지가 되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볼품 없으니까 하워드 막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중요한 거는 타임이 아니라 타임이라 그랬는데요.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는 나도 아니까 나는 그냥 장기 보유하겠다. 거시 경제의 등하락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맞추겠고 이건 타임으로 해지하고, 그러니까는 타이밍보다는 걔는 타임 전략을 얘기했고 거기서 얘기하지 않은 거는 가격도 싸게 사야지 되겠죠. 네.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격을 싸게 산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나요? 오늘 가격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소득 대비 10배에서 12배를 유지해 왔었다가 18배에서 14배를 갔는데, 그러면 다시 10에서 12배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꽤 적정한 레벨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게 되면은 싸게 사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14배, 15배, 18배 사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됐다가 언제 그러면 저평가가 되냐? 그 시점은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근데 거꾸로 지난 수십 년을 말씀드려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도 유사했잖아요. 99년, 2000년, 2001년부터 시작해 강세장 오기 시작을 했고, 그 강세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꺾였었는데 2006년, 7년, 8년에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때 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 말고를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더 긴 시계열을 가지고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아까 소득의 몇 배이거나 아니면은 임차료의 몇십 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몇 개월 정도 더 못 기다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의 매수가 환산 기준 80년의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2, 3년 기다린다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거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 비싸도 사야 된다.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나는 집값을 살 때 진짜 성격도 그렇고 나는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성격이야. 그렇다면 그런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당장 기다릴 인내는 없고 비싸게 사기는 싫고 이러면은 이제 세상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제 경우에도 2014년에 제 첫 집을 구매를 했고, 그때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집값이 쌌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자가주택을 한번 갈아타는데 그것도 2017년 정도, 2017년 초였는데 그때도 주택 가격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가 되니까 그 가격이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됐고, 2020년 하반기에 주택을 처분을 했고, 현재는 그 후로 그냥 임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높은 주택 가격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야 될 이유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싼데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싸게 샀다가 비싸게 정리하신 분이 주택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이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그 폭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기다릴 의향도 있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미래 수요를 다 땡겨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있으니까 언젠간 수요 공백이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 공백이 왔을 때 그때가 조금 싸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이런 부동산은 피해야 한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이 없는데 매매만 튄 경우요. 그러니까는 전세 월세 가격에 상승이 없다는 거는 해당 지역의 주택에 좀 투자 수요가 많이 붙었다는 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 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 없이 매매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해당 지역의 그 밸류에이션을 좀
과하게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전세가 5억이면은 매매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9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전세가 8억이면은 매매는 15억에서 16억 정도 돼요. 서울에서는요. 경기도에서는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가는 약 6억, 한 7억 원 내외에서 6억 5천, 7억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세 4억은 계속 고정인데 매매가가 9억 5천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은 이런 거는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임차료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먼저 가격이 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 건 결국은 내가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그 가격의 적정성이 설명되려면은 임차료가 따라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임차료와 가격 같이 보시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전세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인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역전세 전망도 있어가지고 전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거는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이 더 쉬운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한 250만 채 정도 되는 주택이 임차 거래가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절반이 역전세예요. 그래서 전체 주택의 한 56%가 역전세 환경이고, 그리고 역전세 금액이 지금 하는 기준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102만 채를 7천만 원 곱하면은 그 금액도 70조는 되거든요. 근데 그 역전세 환경이 1월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크다 보니까 연초에 그 역전세 환경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돈을 조금 빌렸던 게 4조 원 조금 넘는 것 같고, 하반기를 가면 이게 10수조 원 넘어갈 것 같다 보니까 이거를 빌리기가 조금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종합하면은 광범위하고, 그리고 올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의 모든 주택에 다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도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좀 2, 3년 전에 좀 가장 비쌌던 전세값 갱신이 이제 올해 말에 많이 좀 물려 있습니다. 하반기 좀 역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동남권 지역의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근데 동남권 지역 역전세 낮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본인의 다른 비알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 효과는 외곽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부동산도 역전세 금액이 작냐면 그게 아닌 게, 제가 작년 12월에 송도에는 모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그게 20년 전에 전세가 3억 5천인 데가 전세가 6억 5천으로 올라갔고요. 그게 지금 다시 3억 5천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호마다 3억을 뱉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20년, 21년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별 건들이 꽤 비싼 편이고, 그래서 21년도에 전세 끼고 갭 매수를 한 그분들이 또 제일 크리티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건수가 지금 20몇만 건 정도 되니까 그 20몇만 건 정도 되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제일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좀 양상이 다를까요? 단독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먼저 왔어요. 먼저 왔고, 그리고 아파트는 뒤에 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이 먼저 온 이유는 역전세 환경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22년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8월에 2년을 더하면 22년 8월이 되는데, 그래서 22년 8월부터 역전세가 왔는데 22년 9월 달에 역전세 대응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그거를 발표를 할 때, 이건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는 없어졌지만 오피스텔이랑 단독주택이랑 이런 건 남아있거든요. 이분들은 그 임차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50%로 전세보증을 반환보험을 들어주게 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 들어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9월에 140으로 낮췄고, 그리고 12월 정도 됐을 때는 그거를 126%로 낮추면서 인위적인 역전세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빌라랑 오피스텔에. 그게 지금 이제 강서구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빌라왕이랑 오피스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많고 공시가격도 너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보증 반환보험 할 때 그냥 전세가액으로
반환보증보험을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역전세는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역전세가 왜냐면 제일 심한 게 20년 8월부터 21년 말까지 올랐다면 22년 8월부터 23년 말까지가 역전세 환경인데 뒤로 갈수록 세니까 23년 하반기가 역전세가 좀 센 기간이고 그게 아파트 역전세는 이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임대차 계약은 좀 더 깐깐해질 것 같고요. 그동안 만연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전세는 계속 올라간다라거나 이렇게 만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임차료가 얼마든지 금리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스윙이 심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순전세보다는 약간 보증부 준전세 이런 식으로 일정액은 조금 낮춰서 하시라는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준전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그럼 월세라고 봐야 할까요? 반전세로 봐야 할까요? 네, 준전세는 반전세인데요. 네, 이것도 뭐 표준 용어상으로 얘기하는 거랑 아닌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월세는 2년 이하의 그 2년 이하의 임차 보증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월세로 할 때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세는 20년 이상의 임차 보증금이 있을 때 전세인데 거기서 뭐 일부 금액만 내리더라도 소위 준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좀 더 적은 그런 전세화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제도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라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세 제도는 뭐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랑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전세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진 전세는 자연스럽게 갭 투자에 용이한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좀 과열되게 만들었다는 게 2010년대에 많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전세를 키우려고 투여했던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등에 대한 그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가 편한지 월세가 편한지는 결국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론상 전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커졌던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임차는 자연스럽게 시장 선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사실 전세 대출도 과거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레버리지를 쓰고 싶으니까 전세 대출을 열어주면서 전세 가격을 받쳐서 그 받쳐진 전세에다가 매수 수요가 붙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은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기간에는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의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어느 정도 준전세로 전환하도록 그 시장을 유도리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한은에서도 맨날 말하는 게 이런 거고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200조의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데 전세 시장만 1000조 원이고요. 그 중에서 200조가 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조 대출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자랐었거든요. 이게 2018년 전에는 100조도 안 됐어요. 이게 한 3, 4년 만에 그냥 확 늘어가지고 이렇게 커진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더 거대해질 거니까 여기 이제 힘을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이제 각각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임대인은 그 전세금이 임차인에게 빌린 부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임차인 역시 이런 임대인에게 너무 순전세를 요구하기보다는 순전세라는 게 되게 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월세 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그 전세는 지금 예치를 해야 되는 예금 방식이고 월세는 다달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수 월세는 조금 부담이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준월세화, 준전세화 이렇게 거래하면은 회수 리스크도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수 리스크가 적다는 게 임차인이 내가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이유는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놔요. 뭐냐면은 다음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지금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이 사람이 나가니까 내가 전세를 놓는다는 거는 공실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내가 받아야만 나가니까 내 현금흐름 사이클이나 내 스케줄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을 만한 요건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런 경우, 저도 이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그 중간값 정도를 잘 찾아서 신규 계약 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에 대해서 이자 청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준월세, 준전세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좋아하게 되실 거고, 임대인도 한번 다 하고 나면은 너무 순전세 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역월세라 해서 임대인이 전세금 낮아지는 만큼 못 준 걸 이자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잡힐 수가 있어요. 임차인 기준으로. 임차인이 내가 임차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내가 그냥 별 쓸데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 내야 될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승낙하시기보다는 정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 시장이 이제 안정됐다는 신호를 어디서 느껴야 할지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안정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는 그 전세 그 자체가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고, 결국 전세도 월세에서 환산돼서 계산되더라. 그래서 결국 그 월세에서 환산되는 전 월세 전환율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시작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전환율도 안정화될 것이고, 전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가격도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히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인 뭐 반포권에 어떤 아파트 하나를 찍어가지고 전세가로 선을 딱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전세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전세가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요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은 전세 시세라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금리 안정화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여가지고 기준금리 향배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